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언스 모임장 이승준이고요. 요번에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오랜만에 또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인공지능과 예술 그리고 창작물과 지식재산권인데요. 인공지능과 예술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렸다, 아니면 뭐 인공지능이 뭐 학습을 통해서 인간처럼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원리가 확 와닿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원리를 어떻게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어떻게 고우의 화풍을 묘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창작물과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뭐 미술사 모임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술에 관심이 많다면 그건 한 번쯤은 여러 가지 창작물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창의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 창작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만들었을 때 자기가 어떤 식으로 권리를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 소개 페이지가 없어서 말로 떼울게요. 저는 그 특허법인 운영하고 있고요. 학부는 물리학과 나왔고, 그래서 공대 베이스이기 때문에 과학 모임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하는 일은 이제 창작물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추론하고 이제 등록받게 해주는 일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걸 말할 수 있는 전문성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거 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과 예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자기가 한 살 때 뭐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혹시 있다고 할까 좀 걱정돼요. 한 살 때 자기가 뭐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오랑우탄보다도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애초에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자라나면서 어떻게 사람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건가? 사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뭔가 기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또 내일이 바뀌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뇌라는 게 끊임없이 사고를 통해서 이 뇌에서 뭔가 안에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 뭔가를 더 기억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 양식과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컴퓨터도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사람처럼 생각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자, 본다라는 게 무엇일지,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이런 그림 많이 보잖아요. 처음에 수정체 상이 맺히고, 그 다음에 뇌가 이제 그걸 수정체 상은 이렇게 거꾸로 맺힌데 뇌가 실제로는 이렇게 거꾸로 본다, 다시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눈이 본 것과 뇌가 본 것이 같을까요? 이 둘이 정말 같을지. 여러분들 이 고양이 사진 보이시죠? 되게 예쁜 고양이인데 방금 보여드린 고양이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나요? 지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는 기억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렴풋이 고양이가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고양이 털 색깔도 어느 정도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 표정도 기억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를 정확히 그려보라고 했을 때 정확히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적을 거예요. 왜냐? 누군가는 내 그림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 기억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애초에 이 고양이를 정확히 보긴 했을까요?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검은 점이 총 12개가 있거든요. 이 그림에서 검은 점이 12개가 동시에 보이시는 분이 있나요? 혹시 있으면 안 돼요. 없으시죠? 여러분들 다 같은 걸 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맨 처음에는 이 점 2개를 본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맨 처음에 이 점 2개를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같은 걸 봤는데 여러분들이 본 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맺히는 상은 똑같을 거예요. 왜냐? 카메라가 우리 눈을
묘사해서 만들어진 장치인데 카메라가 찍은 사진을 보면 실물하고 상당히 똑같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의 눈에 맺힌 상에는 분명히 이 점 12개가 다 맺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뇌가 본 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뭐 법정에 대해서 증인들이 서면 증인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 뭐 어떻게 같은 장소에 있었던 두 사람이 다른 걸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애초에 본 게 다르고 들은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뇌는 시각적인 정보를 모두 처리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뇌가 과부하가 걸립니다. 뇌는 자기가 본 정보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인지하고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지 않더라도 애초에 인지 자체를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인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들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온 그 역사가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봅니다. 이 그림을. 하물며 이렇게 간단한 그림도 다 다르게 보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이 모두 똑같이 봤으리라는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컴퓨터는 이 그림 보면 그냥 그 픽셀 그대로 다 데이터를 처리를 할 거예요. 우리가 왜 뇌는 그러니까 이미지의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생존에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시인이 사자를 발견을 했어요. 이 이미지를 하나하나 픽셀 단위로 눈에 들어온 픽셀 단위로 분석을 해가지고 사자를 감별을 한다면 그 사이에 잡아먹힐 겁니다. 사자를 보면 그 사자를 보고 이것이 나에게 위험한 동물이라는 걸 바로바로 카테고리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지 인간은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이미지에서 필요한 특징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고양이를 우리 뇌는 전부 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자기가 필요한 특징에 집중하고 그 특징에 집중해서 자기는 카테고리화된 고양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강아지인가요? 개인가요? 개를 봤을 때도 모든 걸 다 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잔디가 어떻게 솟아나는지 이 부분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대략적인 개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개라는 카테고리를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는 바둑 챔피언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장기가 경우의 수가 10의 350승이라고 해요. 근데 바둑의 경우의 수가 10의 760승입니다. 이게 거듭 제곱이기 때문에 이 두 숫자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숫자에다가 0을 410개를 더 붙여야지 이 숫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정말 잘 구현을 한다면 10의 350승의 경우의 수를 커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고전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장기는 컴퓨터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둑은 정복을 하지 못했죠. 이 10의 760승이라는 숫자가 우주에 있는 원자의 모든 개수수보다도 많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요? 이미지가 요새 12메가픽셀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아마 그 픽셀당 실제 256색이 아니죠. 근데 조금 양보해서 픽셀당 색깔의 경우의 수가 256이라고 쳐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56에 1200만 승이에요. 현저한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컴퓨터가 바둑을 이겼다는 사실보다 컴퓨터가 이 사진을 보고 개를 식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분야 사람들은 이쪽에 대한 성과를 더 높게 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컴퓨터는 정말 애초에 이 경우의 수를 커버하는 알고리즘도 만들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컴퓨터는 이미지를 보고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아니면 뭐 과일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애초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했을까? 그래서 뭐 알고리즘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고전적인 알고리즘에 정해진 방식으로 움직이는 컴퓨터로는 이것을 사실상 구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마치 그 맨 처음 컴퓨터를 만들 때 인간이 모든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기계의 손을 빌렸던 것처럼 고전적인 알고리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우리 사람은 컴퓨터보다 곱셈, 나눗셈은 못해도 개나 고양이는 잘 구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아니, 사람은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 뇌를 보면 그 시냅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뉴런, 시냅스 이런 말 들어봤죠? 뉴런이 있고 시냅스가 있는데, 사람 뇌가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뭐 여기 이제 세포체가 있고 요거를 하나의 노드라고 볼 수 있죠. 요거를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어진 이 가느다란 선들은 이 노드와 노드 사이를 잇는 어떻게 보면 연결다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요거를 마치 다이아그램으로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관념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 여기 노드가 있고 여기 그 뭐지 노드 사이에 이렇게 연결선들이 있으니까. 근데 또 보면 어떤 연결선은 되게 굵어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연결선은 되게 가늡니다. 그 이 연결선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나는 동안 어떤 연결선은 다시 가늘어지고 어떤 연결선은 더 굵어져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보고 느끼는 동안 뇌는 계속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컴퓨터 출고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하드웨어 자체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드웨어 자체를 우리 뇌처럼 계속 뭔가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컴퓨터 내부에서 이런 다이아그램 정보를 만들어 놓고 요 다이아그램들 사이에 요 선들 있잖아요. 마치 시냅스와 그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선들이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변하는 것처럼 이 연결선들의 가중치라는 가상의 정보를 만들고 그 가중치를 계속 바꾸어 준다면 마치 뇌가 변하는 것처럼 그런 모델을 컴퓨터 안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컴퓨터 상에서는 컴퓨터 내부에서는 행렬도 만들 수 있고 벡터도 만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에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봤어요, 데이터적으로. 그리고 데이터적으로 만들고 여기 이 연결선들을 연결선들의 가중치를 웨이트라고 해요, 영어로. 웨이트 매트릭스라고 해서 그 웨이트 매트릭스라는 수학적인 표현을 계속 바꿔줘 봤어요. 어떻게 바꾸냐? 우리 뇌는 어떻게 바꿀까요? 우리 뇌는 처음에 뭔가를 계속 봅니다. 그리고 나의 생존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계속 재해석하겠죠. 그리고 뭘 할 거예요. 처음에 뭐 엄마 아빠한테 혼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걷다가 이런 식으로 걸어 다녀 보니까 내가 자주 넘어진다. 그럼 내 뇌는 스스로 내 운동 메커니즘을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보면은 애기가 처음에 되게 잘 넘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애기가 되게 잘 걸어요. 그거는 애기의 근육이 발달하는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은 뇌 메커니즘이 바뀐 겁니다. 운동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때 그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는데, 그걸 위해서 애기는 나는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계속 넘어지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그렇다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잘 넘어졌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움직였다. 그걸 반영해서 이 뇌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을 계속 바꿔줘요. 그렇다면 컴퓨터도 뭔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 연결 사이의 이 노드와 노드 사이의 가중치를 계속 바꿔준다면 마치 사람의 뇌처럼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놀라웠는데. 그래서 처음에 인풋을 받았을 때 아까 요거를 조금 더 그림을 단순하게 그려보자면, 뭔가 인풋은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인풋을 받았을 때 아웃풋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아웃풋은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일 확률, 개일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노드들 사이의 웨이트를 매트릭스 형태로 했을 때 그것을 학습에 의해서 스스로 갱신할 수 있다면
사람처럼 생각하는 컴퓨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해봤습니다. 여기 무수히 이미지가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서. 처음에 많은 데이터가 왔는데 그거를 가중치를 처음에 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 부분은 가중치를 뭐 1을 줬다가 이 부분의 가중치를 뭐 0.5를 줬다가 나중에 가중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학습에 의해서 요 가중치를 계속 바꿔줍니다. 그랬더니 중간 레이어에서는 마치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처럼 중간 결과물을 봤더니 사진에서 그 엣지가 뭐죠? 가장자리. 네. 가장자리를 우선적으로 특징으로 컴퓨터가 저절로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이 이미지가 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거를 컴퓨터가 우리가 별도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이미지 인식에 이용한 사례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신경망 구조예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미지가 쫙 들어와요. 그리고 처음에 이미지가 쫙 들어오면 그 인풋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인풋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변형해갖고 새로운 노드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드에 입력된 결과물들을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둬가지고 서로 섞어서 또 다른 새로운 아웃풋을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 레이어에서 있었던 출력물들을 섞어서 이 레이어에 보내줄 때 가중치를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처음에 요걸 만들기 위해서 요 첫 번째 거를 가중치를 0.5로 두고 예를 들어서 0.1로 두는데 학습을 통해서 뭐 요거의 가중치를 여기에 대해서 0.3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출력을 하게 해요. 여기 와봅시네요. 그 뭐였지? 출력은 이 이미지가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을 출력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한테 결과를 가르쳐줘요. 네가 이 이미지가 사실 8일 확률을 40% 정도로 제일 높게 잡고 3일 확률을 20% 정도로 잡는데 사실은 이 이미지는 3이었어 라고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이 컴퓨터는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그럼 내가 요 이미지를 봤을 때 8일 확률을 낮추고 3일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기 내부의 가중치들을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숫자 2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숫자 2를 넣어주면 네가 사실 본 숫자는 2였어 라고 가르쳐주면 숫자 2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 2일 확률이 가장 높게 나오도록 또 여기 가중치들을 바꿔줘요. 근데 이 가중치들을 바꿔줄 때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숫자 3은 여전히 높은 확률로 3에 매칭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어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가중치들을 많이 바꿔줬었는데 이미지를 한 10개 넣어주고 나니까 11번째 넣어줄 때부터는 가중치를 조금만 어느 정도 별로 수정이 안 돼도 돼요. 어느 정도 안정화 상태에 왔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전혀 새로운 이미지 숫자 7에 대한 숫자 7을 제가 쓴 글씨가 있고 또 지웅님이 쓴 글씨가 분명히 필체가 다를 거예요. 전혀 다른 필체로 쓴 숫자 7을 입력해줬을 때도 얘는 그 이미지가 숫자 7일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7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네가 이렇게 판단을 해라. 사람이 전혀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미지가 넣어주고 이게 숫자 7이야. 요것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신경망을 구축을 하고 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요 사이 이 연결선들의 가중치를 바꿔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숫자를 입력을 했을 때 여기 특징 맵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뭔가를 처음에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섞어서 그 다음 걸 만들고 그 다음 걸 만들고 근데 섞을 때 이제 그 가중치를 어떻게 하냐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이미지는 마치 숫자 0 같죠? 근데 이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추출을 할 때 중요한 건 처음에 입력되는 건 분명히 데이터가 볼륨이 크잖아요. 어이구. 네.
점점 단순한 데이터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숫자 0, 1, 2, 3, 4, 5, 6, 7, 8, 9. 이 결과는 실제로 되게 단순한데 이 이미지 데이터는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걸 사이즈를 줄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합성곱이라는 걸 하는데, 합성곱이 별게 아니에요. 요게 3 곱하기 3 요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요걸 여기 갖다 줍니다. 요게 여기 오도록. 그리고 1이 있잖아요. 1이랑 매핑되는데 지금 검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곱해지는 게 없으니까 여기에는 그냥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여기로 쩌락 움직이면서 요게 만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요 줄은 그냥 다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왔을 때 두 번째 칸에 왔을 때 쭉 가다 보니까 여기 왔을 때는 한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왔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근데 요게 여기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요 전체 사이즈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합성곱에 의해서 요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된다는 거죠. 사이즈를 줄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복잡한 데이터를 그만큼 작은 데이터로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작은 데이터를 또 혼합을 해갖고 더 작은 데이터로 만들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합성곱이라는 연상 외에도 뭐 인접한 픽셀들을 그냥 대표값을 취해버리는 풀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산이 있어서 하여튼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줄어든 결과의 기초에서 뭔가 우리가 그 정형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지도학습밖에 없었어요. 지도학습이라는 건 계속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 카드를 보여주면서 요건 숫자 0이야. 그러니까 요걸 숫자 0으로 확률을 제일 높게 할 수 있도록 빨리 네가 바꿔봐. 네 머릿속을. 요거는 고양이 사진이야. 그러니까 요 사진을 보고 네가 고양이일 확률을 제일 높게 승출할 수 있도록 빨리 네 머릿속을 알아서 바꿔봐. 요게 지도학습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어릴 때 배우던 거랑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혼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비지도 학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서 해야 되는 공부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나 스스로 학습하는 겁니다. 패턴이, 그러니까 이그젠플이 부족할 때 좋아요. 왜냐하면 고우 선생님이라고 하나요? 고우 작가님? 예, 작가님이 남긴 작품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천 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비지도 학습, 그 고양이 사진 인터넷에만 쳐도 아마 수십만 개가 나올 거예요. 굉장히 고양이 사진 지도 학습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고우 선생님의 작품은 적기 때문에 그건 컴퓨터 네가 이걸 보고 알아서 특징을 학습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은 바둑이나 체스 같은 거예요. 너 이렇게 도는데 너 졌어. 너 이겼어. 요것만 계속 가르쳐줘. 그러면 컴퓨터가 그거를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신경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오토인코더, 비지도 학습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여기 처음에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특징을 쫙 뽑아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렇게 인풋이었을 때 점점점 층이 갈수록 특징을 뽑아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요걸 거꾸로 하면은 특징에서 시작해서 원본을 복원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죠. 원본의 특징을 뽑아냈다면 특징에서 시작해서 원본을 뽑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칭적으로 원본을 받았을 때 특징을 뽑아내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거랑 대칭적이게 특징을 받았을 때 원본을 뽑아주는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근데 요걸 훈련시킬 때는 사람이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얘는 뭔가를 고양이 사진을 받았을 때 그 고양이 사진의 특징을 추출하고 얘는 그 특징으로부터 고양이 사진을 복원해요. 그리고 복원한 사진과 원래 사진을 비교합니다. 엉망이네. 그러면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얘가 특징을 잘못 복원했던가 얘가 특징에서 복원을 잘못했던가. 그래서 그
차이에 기반을 해가지고 계속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원본과 새로 복원한 이미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이 노드들 사이의 연결선의 가중치를 계속 바꿔줘요. 바꿔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원본과 복원물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원본과 복원물의 차이가 상당 수준으로 에러가 줄어들면은 아, 나는 이제 이 사진의 특징을 잘 뽑아낼 수 있겠구나. 아, 나는 그 사진의 특징으로부터 그 사진을 잘 복원할 수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사진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굉장히 여러 장에 대해서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진 원본이에요. 요만큼이. 근데 거기다가 뭐 여기 중간층에만 노이즈를 넣어줄 수도 있고 애초에 사진 원본에다가 노이즈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일부러 노이즈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출력을 할 때는 원본하고 똑같게 출력을 해. 원본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노이즈를 넣은 상태에서 원본과 똑같은 걸 출력을 할 때까지 계속 트레이닝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얘가 알아서 노이즈가 추가된 거에서 노이즈를 걸러내는 걸 만들어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알아서 구축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보이조 아시죠? 저쪽에 미국에서 옛날에 쌓아 올린 그 우주선인데 그게 저기 태양계 끝자락에 있거든요. 태양계 끝자락에서 이렇게 우주 사진을 짝짝짝 찍어줘서 나사에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양계 끝자락이면 우리 지구에서 얼마나 멉니까? 근데 우리 하물며 옛날에 무선 전화하면은 우리 지금 통화 품질이 굉장히 좋아져서 그런데 옛날에 무선 통화해보면은 하물며 서울에서 대구 사이에 무선 통화에도 잡음이 섞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 태양계 끝자락에 있는 보이저 4가 쏴주는 우주 사진에 잡음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얘는 잡음이 섞인 사진에서 원본을 굉장히 유사하게 출력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 이게 원본 사진이에요. 여기 엔비디아에서 그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기네들 5만 개를 가지고 5만 개의 사진에 노이즈를 줬고 그거를 원본과 비교해서 훈련하는 걸 만들었더니 이 정도 품질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노이즈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노이즈가 심한데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근데 이걸 복원했더니 이 정도 수준까지 복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절대 못합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조금 노이즈가 덜 했잖아요. 요 정도는 여기서 요 정도는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애초에 이걸 상상할 수 있을지 조차 궁금한데 이 사진에서 원본과 이 정도로 유사하게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하죠? 자, 그럼 아까 다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시드가 있으면 원본 비슷한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신경망이 뭔가 특징이 주어졌을 때 아니면 뭔가가 주어졌을 때 뭔가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제너레이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누군가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낸 게 우리 게임 이론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게임 이론 그 뭐 블록체인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말인데 게임 이론에서 항상 중요한 게 이제 경쟁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서 만든 게 생성적 적대 신경 이걸 그대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고 실제 한국도 명칭도 이런데 이게 뭐냐면은 누군가는 뭔가를 생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생성 모델이라는 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고화풍으로 바꿔라. 그것도 생성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름 사진을 겨울 모양으로 바꿔라. 그것도 생성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 테두리만 그려진 그림을 채색이 된 그림으로 바꿔라. 그것도 생성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류 모델은 그럼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채색이 되어 있던 건지 또는 이게 인공지능이 그 고화풍으로 바꾼 건지 아니면 고화풍 진짜 고우가 그린 건지 그거를 구별해봐라. 이것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훈련을 시키고 이것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시키는데요. 이게 뭐 수학적으로 굳이 말하자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v라는 함수가 미니멈이 되도록 g는 변하고 v라는 함수가 맥시멈이 되도록 d는 변하는데 이게 x는 그러니까 진품이에요. 얘가 진품은 진짜로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품은 진짜처럼 진품일 확률은 진품을 받았을 때는 진품일 확률을 100%로 거의 계산하도록 하고 그런 조건 하에서 얘가 만든 가짜 모조품을 받았을 때는 이건 진품일 확률이 0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생성 모델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잘 속에 들어요. 얘가 만든 게 얘한테 들어갔을 때 얘가 진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이걸 좀 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고 더 쉽게 얘기하면 위조지필범하고 경찰하고 싸우는 거예요. 둘이 갖춰놓고 둘이 계속 경쟁을 시킵니다. 넌 계속 위조지폐를 만들어봐. 너는 위조지폐를 분류해봐. 그래놓고 계속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경찰이 위조지폐를 확인할 확률이 50% 정도 됐어요. 50%는 사실상 찍는 거랑 마찬가지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정도가 됐을 때 얘가 승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트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제너레이트 모델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자, 고양이를 호랑이, 사자, 표범이겠죠. 표범으로 바꿔봐. 그 다음에 뭐 요거를 요걸로 바꿔봐. 그 다음에 요거를 강한 개로 바꿔봐. 잘 바꿉니다. 근데 뭐였지? 처음에 그리고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AI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혹시 이 중에서 누가 가짜인 것 같아요? 왼쪽에서 상하고 이렇게 해서 강한? 나머지는 진짜? 실존 인물?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부 다 가짜요? 정답입니다. 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근데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테두리만 뽑아가지고 이게 실제 그건데 인공지능이 복원한 건데 그럴싸하죠. 그 다음에 실제 이거고 실제 거를 스케치한 건데 이렇게 되고 아예 없는 물체를 스케치해가지고 그거를 진짜처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식빵 테두리에서 고양이로 바꾸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전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생성 모델과 분류 모델을 경쟁을 시키잖아요. 자, 요걸 가지고 요거를 인풋으로 넣어줬을 때 요거를 호랑이로 바꿔봐라고 했을 때 요걸 보시면 지금 강아지가 오른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꿨을 때 얘도 오른쪽으로 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처음에 단순히 생성 모델과 분류 모델을 경쟁만 시켰더니 생성 모델이 분류 모델을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요거의 특성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얘가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건 고려하지 않고 얘가 어느 쪽으로 바라보든 어떻게든 고양이랑 비슷하게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이클릭 GAN이라고 약간의 제한 조건을 추가합니다. 너가 요걸 고양이로 바꾸는데 고양이에서 다시 요걸로 돌아왔을 때도 돌아오는 것도 네가 해봐.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원본이랑 비슷해야 돼. 그런 제한 조건을 걸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제너레이터 모델이 그 분류 모델을 이기는 걸 어느 정도 포기하고서라도 원본의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거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좋은 게 뭐냐면 이거 분류 모델 들어가면 분명히 분류 모델은 가짜라고 판별을 할 겁니다. 근데 제너레이터가 분류 모델한테 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원본의 특징을 살렸다는 거죠. 예. 요 두 IE즈는 뭐냐면 제가 계속 움직여요. 제가 계속 움직이는데 제가 움직이는 대로 할아버지가 그대로 움직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까 사이클릭 GAN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내가 움직이는 특징은 반영해주면서 할아버지라는 가상의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처럼 원본을 복원한다는 제한 조건을 걸어줬기 때문에 내 움직임이 특성은 반영이 되면서 할아버지가 출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케치로부터 무슨 화풍으로 그려라. 제가 이거를 누구 화풍인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혹시 아시나요? 네, 그 다음에 여름 사진을 겨울 사진으로 바꿔라. 그랬을 때는 만약에 아까 사이클릭 그 기법을 쓰지 않으면 그냥 겨울이 돼버립니다. 요세미티가 아니라. 근데 원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돌아보고 한다면 요세미티의 특성이 반영이 되면서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는 거죠. 네. 자,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피카소 자화상인데 이런 사진이란 시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너레이터한테 피카소 그림으로 속일 수 있도록 만들어봐라. 요 정도로 요거는 다시 돌아가기를 포기한 그림. 요거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림. 그거를 조절해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분류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진짜 피카소 그림과 피카소 그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어렵고 여기로 갈수록 피카소 그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쉽겠죠. 근데 원본의 특징은 일로 갈수록 더 잘 살아있겠죠. 그리고 이런 사진을 넣어주고 별이 빛나는 밤, 아까 말씀해주신 별이 빛나는 밤 극풍으로 그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본 사진이 있는 걸 고급풍으로 바꾸는 거 오케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한테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안경을 쓴 여자를 그려봐 라고 했을 때 얘가 그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이런 짓을 합니다. 자기가 학습된 데이터가 쭉 살펴보니까 안경을 쓴 남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남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여자도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안경을 쓴 여자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특징을 뽑아내고 여기서 특징을 뽑아내고 여기서 특징을 뽑아내서 안경을 쓴 남자에서 그냥 남자에 대한 특징을 뺍니다. 그럼 남자의 특징은 제거가 되고 여자의 특징을 더합니다. 그러면 안경을 쓴 여자의 특징에 기반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요. 이런 식으로 안경을 쓴 여자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어쩜 우리 뇌가 하는 짓과 비슷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정말 안경을 쓴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안경을 쓴 남자밖에 본 적이 없으면 안경 쓴 남자를 본 기억과 그 다음에 여자를 본 기억을 어느 정도 합성을 해가지고 안경을 쓴 여자를 그려낼 거잖아요. 그 짓을 인공지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이게 혹시 처음 보시는 분 있나요? 인터넷 기사에 되게 많이 써놨었는데 인공지능이 렘브란트풍으로 아까 미술사 모임 그 자료에서 나왔었는데 렘브란트풍으로 그림을 그렸다. 와 대단하다. 3D 프린터로 질감까지 잘 표현해냈다. 이렇게 썼는데 요걸 그리라고 했을 때 사람이 기획한 건 딱 요 문장입니다. 하얀 모자를 쓰고 하얀 깃 장식과 검은색 옷을 착용한 30대 내지 40대 백인 남성을 그리는데 렘브란트 화풍으로 그려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 집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요 빨간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벡터 Z를 생성을 하고 그 Z를 렘브란트 화풍을 만들어주는 제너레이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요 그림을 생성을 합니다. 똑똑하지 않나요? 저는 사람들 참 영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좀 이런 게 뭔가 시시하잖아요. 창의성도 없어 보이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고의적으로 왜곡시켜가지고 그 컴퓨터가 이미지를 받았을 때 자기가 기존에 익숙한 패턴은 그대로 두고 원래 자기한테 익숙한 패턴으로 일부 영역들을 조작하고 왜곡해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딥드림 제너레이터라고 나름 갤러리라고까지 해놨는데 갤러리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있을까? 여기 보면 이 사진에 학습된 애가 이 사진을 변환을 하면은 여기 있는 패턴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왜곡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되게 잘 드러나는데요. 이 패턴에 익숙해진 인공지능이 이 사진을 왜곡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고 뭐 영혼이 느껴지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작품으로서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요 패턴에 기반해서 요걸 뭐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한다든지 여기 작품이 되게 많으니까 한번 이 작품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뭐 많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가능해요. 아예 그냥 노이즈를 처음에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그림을 인공지능이 맞출 수 있는가 그런 걸 판별하는 거 요새 온라인 서비스로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아무것도 아닌 낙서만 그려도 인공지능은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되니까 뭔가 결론을 내요. 그 말인즉슨 진짜 이상한 노이즈를 넣어주면 인공지능이 자기 멋대로 결론 내려가지고 그걸 조합해가지고 그림을 만듭니다. 근데 그게 마치 예술처럼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게 예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불과 컴퓨터가 나오고 100년이 안 돼서 이뤄낸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그림을 얘가 알아서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림의 영혼이 느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오로지 상업적인 것이며 뭐 작품성이 없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작품성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만약에 평론가들을 만족시키는 게 작품성이라면 그건 오히려 인공지능 입장에서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분석 대상을 평론가로 한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패턴을 제 생각에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이 더 발전하는 거는. 그렇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예술에서 예술성이라는 게 판단 기준이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을 코뿔소가 예술성이 있다고 느낄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 판단 기준이 인공지능이 되는 게 이상한 건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네. 그리고 사람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건 어쩌면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글쎄요. 아까 그 그림에서 영혼이 느껴질까?